안녕하세요. 소리나는 책갈피입니다. 비행을 앞두고 공항 승무원실에 머물고 있던 A코가 전화 한 통을 받는데요. 불분명한 목소리로 내뱉는 터무니없는 말. 내가 너희 비행기 승객을 죽였다. A코의 두뇌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거기다 바로 공항 주차장에서 발견된 피 묻은 핸드백까지. 다시 한번 A코와 B코가 요상한 사건에 얽히게 되겠죠. 1989년에 쓰여진 소설이라 2025년 현재의 시각으로 보기엔 다소 억측스런 느낌이 드는 면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80년대 사회 상황과 경찰 수사 형태는 분명 지금과 비교하면 주먹구구식인 면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사이파 추리소설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가 다소 힘을 빼고 코미디적 요소를 담아 쓴 추리물이라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시면 좋을 듯합니다. 신중하게 사건 해결에 집중하는 두뇌파 하야세 에이코. 궁금증에 여기저기 쑤시고 보는 거침없는 행동파 후지 마미코. 에이코와 비코 콤비 사이의 테키타카를 즐기며 살인 현장은 구름 위. 오늘은 세 번째 에피소드 헛개비 승객을 함께 들어볼까요? 세 번째 사건 헛개비 승객 제1장 9월 15일 오전 8시 하네다 공항 신일본 항공 객실과 승무원실. 전화벨이 울렸을 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비행을 앞두고 준비에 여념이 없던 하야세 에이코, 즉 에이코는 망설임 없이 수화기를 들었다. 신일본 항공 객실과입니다. 시원스럽게 응대했지만 상대는 주저하는 듯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상하네. 에이코는 왠지 예감이 좋지 않았다. 이윽고 여보세요 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음울하고 알아듣기 힘든 음성이었다. 네, 신일본 항공 객실과입니다. 에이코는 똑같은 대답을 되풀이했다. 불길한 예감이 서서히 커져갔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남자가 여전히 알아듣기 힘든 음성으로 말했다. 내가 어제 사람을 죽였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네? 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잘 들으라고 했잖아. 내가 어제 사람을 죽였단 말이야. 알아듣겠어? 남자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에이코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았다. 때마침 후지 마미코, 즉 비코가 승무원실로 들어오는 참이었다. 저 소리가 너무 멀리 들리는데요. 좀 더 큰 소리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대 남자에게 그렇게 말하며 에이코는 비코에게 한쪽 눈을 찡긋해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비코는 무슨 뜻인지 알아차리지 못한 듯 에이코와 똑같이 한쪽 눈을 찡긋하고 고개를 옆으로 기우뚱했다. 자, 똑똑히 들어. 남자의 목소리가 조금 전보다 약간 커졌지만 웅얼거리는 듯한 느낌은 마찬가지였다. 손수건 따위를 수화기에 대고 말하고 있는 듯했다. 내가 어제 너희 비행기 손님을 죽였어. 여자 손님이야. 주차장에서 죽인 뒤에 차에 태워서 옮겼지. 어디로 옮겼냐 하면 잠깐만요. 에이코는 비코를 손짓해 부르며 벽에 붙어 있는 종이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다. 수상한 전화가 걸려오면 첫째, 잘 들리지 않는다. 좀 더 자세히 말해달라 등의 말로 시간을 끈다. 둘째,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손짓하며 이 종이를 가리킨다. 셋째, 그 신호를 감지한 사람은 아래 번호로 전화를 걸어 발신번호 추적을 의뢰한 뒤 공항 경찰 등에 신고한다. 그제야 안색이 확 변한 비코는 허둥대느라 엉덩이를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는 등 법석을 떨며 다른 전화로 달려들었다. 그리고 발신번호 추적을 의뢰했다. 뭐가 그렇게 소란스러워?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남자가 말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그렇지. 주차장에서 살해한 다음 차에 태워 항구로 갔어. 시신은 도쿄만에 가라앉아 있을 거야. 수화기를 진 에이코의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배어나왔다. 반대로 입안은 바싹바싹 말라왔다. 그래서 저희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돈이지. 돈을 보내. 돈을 보내지 않으면 너희 비행기를 이용한 손님을 한 명 한 명 죽일 거야. 이 일이 매스컴에 알려지는 날에는 아무도 너희 비행기에 안 탈 테지. 하지만 저 혼자서는 돈을 보내는 일을 결정하기는 어려운데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얼빠진 대답 같았지만 달리 대응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일단은 통화를 오래 끄는 일만 생각하기로 했다. 그건 나도 알아. 그러니까 다시 연락할 거야. 조만간 도쿄만에 여자 시신이 떠오를 테니 잘 지켜봐. 시신이 발견되는 시점에 다시 전화하겠어. 그때까지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물론 그 후에도 경찰에 신고하는 일은 없어야겠지. 그럼 이만. 그러고서 남자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제2장 같은 날 오전 9시 정각 하네다공항 북쪽 주차장. 젊은 직원 하나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에 이상이 없는지 순찰하고 있었다. 주차요금이 상당히 비싼데도 며칠째 주차되어 있는 차가 몇 대 보인다. 그가 주차장 맨 구석 쪽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두 대의 자동차 사이에 있는 주차 공간 한가운데쯤에 검은 상자처럼 보이는 물체가 놓여 있었다. 저건 뭐야? 직원이 물체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것이 핸드백임을 금방 알아보았다. 집어들고 살펴보니 비교적 새 것이었다. 핸드백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다. 화장품과 자잘한 소지품 등이 들어있었다. 손님이 떨어뜨렸나? 거참 칠칠치 못하게 가방을 떨어뜨리고 갔냐? 직원은 핸드백을 들고 요금소로 돌아갔다. 그보다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는 직원이 하품을 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뭐야 그건? 나이든 직원이 핸드백을 가리키며 물었다. 손님이 떨어뜨렸나 봐요. 주차장 구석에 있던걸요. 내용물은 있나? 네,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요. 주인을 짐작할 만한 물건이 나오면 연락하도록 해. 그런데 거기까지 말한 나이든 직원의 눈이 핸드백의 한 부분에 고정되었다. 그는 핸드백 옆쪽을 가리키며 약간 경직된 목소리로 물었다. 이봐, 그거 피 아냐? 네? 그의 눈길을 따라가 보니 핸드백 옆쪽이 검붉게 물들어 있었다. 젊은 직원이 소리를 지르며 핸드백을 내팽개쳤다. 수사원들이 달려오기까지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다. 그들은 핸드백과 핸드백이 떨어져 있는 장소를 샅샅이 수색했다. 핸드백은 지난 밤색 투르사르디 제품입니다.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요. 내용물은 립스틱과 콤팩트, 휴대용 티슈, 손수건, 휴대용 반지꼬리, 그리고 신일본 항공의 운항 시간표와 사용한 탑승권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사일과의 젊은 형사 야마모토가 선배 형사 와타나베에게 보고했다. 와타나베는 올해 꼭 40으로 머리에서 희끗희끗한 것이 자라기 시작한 참이다. 지갑은? 와타나베가 후배에게 물었다. 지갑은 없었습니다. 현금 카드나 신용카드 같은 것도 없었고요. 신원을 알만한 것들이 들어있지 않네요. 역시 신일본 항공에 전화를 했다는 그 남자와 관계가 있을까요? 도쿄만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정보는 아직 없었다. 탑승권은 며칠 거지? 9월 7일입니다. 삿포로발 도쿄행 108편이요. 정보가 그것뿐이야? 네. 지정석이었겠지만 좌석번호 부분이 찢겨나가고 없었습니다. 왜 찢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마모토가 고개를 저으며 되물었다. 일단은 핸드백 주인을 찾는 일이 급선무였다.
형사 와타나베와 야마모토, 두 형사는 다시 신일본 항공 객실과 사무실로 향했다. 조금 전까지 그들은 그곳에 있었다. 수상한 전화가 걸려왔다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차 방문했던 것이다. 객실과 사무실에 들어선 와타나베는 엔도 과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9월 7일에 108편을 이용한 승객 명단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보여드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만 승객 전원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내긴 힘들 겁니다. 엔도 과장이 안타깝다는 듯이 말했다. 왜죠? 승객 명단은 항공권을 기초로 작성되거든요. 정식 절차를 밟아 구매한 승객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대권을 사용했다던가 구매한 항공권을 제3자에게 넘겼을 경우에는 이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엔도 과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객실과 사무실을 나가자 그가 나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스터디룸에서 통통한 승무원 하나가 얼굴을 내밀었다. 뭐가 좀 밝혀졌나요? 통통한 승무원, 즉 비코가 호기심으로 가득한 눈을 빛내며 물었다. 아니요, 아직. 대답하는 야마모토 형사의 말투가 왠지 시큰둥했다. 아까 참고인 조사를 할 때 형사들은 에이코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비코가 옆에서 침을 튀기며 끼어들었던 기억 때문일 것이다. 피 묻은 핸드백이 발견됐다면서요? 듣고 계셨습니까? 역시 그 주차장에서 살인이 벌어진 걸까요? 글쎄요. 야마모토가 머리를 극적거렸다. 형사 와타나베는 화장실에라도 가려는지 인상을 쓰며 방에서 나갔다. 살해된 사람이 9월 7일 108편 승객이라면서요? 살해되었는지 어떤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 비행기편 탑승권이 그저 핸드백에 들어있었을 뿐이죠. 야마모토의 말투가 신중했다. 하지만 비코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108편에 저도 탔어요. 라고 말했다. 아, 그랬어요? 야마모토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저뿐 아니라 에이코, 그러니까 하야세 에이코 씨도 같이 탔어요. 근데 대체 그때 손님 중에 누가 살해된 걸까요? 그때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이상한 점이라뇨? 그러니까 평소와 다른 점 말입니다. 그러자 비코가 과장된 몸짓으로 팔짱을 끼며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108편이라면 삿포로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승객도 비교적 적었고 딱히 별일 없지 않았나? 아, 그랬군요. 야마모토는 별 기대가 없었는지 미련 없이 대답했다. 있잖아요. 범인이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을까요? 돈을 보내지 않으면 신일본 항공 탑승객을 한 명 한 명 죽이겠다고 말이에요. 이번에는 거꾸로 비코 쪽에서 물었다. 글쎄요. 뭐라 대답하긴 힘들군요. 기업을 협박하는 경우라도 이런 유형은 저희도 처음이라서 말이죠. 뭐 제정신으로 벌인 일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만약 정말로 살인을 저질렀다면 엄청난 사건이죠. 물론이죠. 만일 그렇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범인을 찾아내야죠. 형사 야마모토가 그런 말을 하는 참에 엔도 과장이 돌아왔다. 비코는 재빨리 스터디룸으로 쏙 들어갔다. 제3장. 장난적으로 보는 쪽이 우세하대.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며 에이코가 말했다. 그녀와 비코는 아파트를 하나 빌려 같이 살고 있다. 그 전화 말이야? 그럼 주차장에서 발견된 피 묻은 핸드백은 뭔데? 신문기자까지 왔었잖아. 케이크를 우물거리며 말하는 비코의 얼굴에 장난으로 끝나면 재미없지 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뭐 핸드백은 미스터리지만 비코 너는 진심으로 그렇게 협박했을 거라고 보는 거야? 우리 회사 비행기에 탄 승객을 차례차례 죽이겠다고 말이야? 그야 물론 머리가 좀 이상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본인은 진심인지도 모르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잖아. 그리고 설령 터무니없는 협박이라 해도 그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우리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이 줄어들 거야. 그래서 매스컴에서도 입을 다물고 있는 거고. 주차장에서 피 묻은 핸드백이 발견된 일은 공개되었지만 수상한 전화가 걸려왔다는 사실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사내에서도 아는 사람은 극히 일부였다. 발신번호 추적은 비코가 전화번호를 잘못 누르는 바람에 결국 실패했다. 시신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 분명 바다에 던졌을 거야. 뭔가 무거운 걸 달아서. 그래도 범인이 노리는 건 돈이니까 시신이 하루빨리 발견되기를 범인도 바라지 않겠어. 시신의 신원이 밝혀져서 그 사람이 정말 우리 비행기 탑승객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그 협박도 힘을 얻을 거 아니야? 뭐 그건 뭔가 사정이 있을 테고. 바닥을 드러낸 케이크의 접시를 포크로 박박 긁어대며 비커가 말했다. 적절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을 때면 뭔가 사정이 있을 거야 라거나 누군가 어디서 잘하고 있겠지 라고 말하는 게 그녀의 주특기다. 난 그저 신일본 항공에 원한을 품은 사람의 소행이라고 생각해. 에이코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제4장. 이틀이 지났지만 수사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듯했다. 이날 에이코가 오사카 왕복 비행을 마치고 승무원실로 돌아와 보니 안면이 있는 형사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형사 와타나베와 야마모토였다. 그리고 그들 옆에 당연하다는 듯이 비코가 있었다. 신기하게도 이런 일에는 반드시 그녀가 있다. 대체 일은 언제 하는 걸까 하고 에이코는 문득 궁금해지곤 한다. 비코 외에 수석 승무원인 기타지마 가오리도 함께 있었다. 핸드백 주인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는데. 기타지마 가오리가 미간을 찡그리며 에이코에게 말했다. 승객 명단은 전부 확인해 보셨나요? 에이코가 형사들에게 물었다. 네, 연락할 수 있는 곳은 거의 했습니다. 야마모토가 대답했다. 신문 기사를 보고 그 비행기에 탔었다고 연락해온 사람도 꽤 있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해당자가 없습니다. 남은 사람은 10명 남짓인데 그중 연락처를 아는 사람은 그저 3명뿐이고요. 그들 중에 핸드백 주인이 분명 있을 거예요. 비코는 오늘따라 기운이 넘쳤다. 그리고 자신이 핸드백 주인이라고 나서는 일은 당연히 없겠죠. 살해당했으니까요. 형사 와타나베는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에이코를 향해 돌아앉았다. 두 분이 그 비행기에 타셨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실은 이걸 두 분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와타나베 형사가 꺼낸 물건은 예의 핸드백이었다. 혈흔이 끔찍했다. 혹시 본 기억이 있습니까? 에이코는 얼핏 보고 고개를 저었다. 그게 승객의 소지품을 전부 기억하는 건 무리입니다. 게다가 날짜도 꽤 지났고. 나도 기억해내려고 애써봤지만 안 되더라고. 별다른 특징도 없는 핸드백이라. 선배 승무원인 기타지마 가오리도 두 손 들었다는 신용을 했다. 아, 그러고 보니 기타지마 선배도 그 비행기에 저희와 함께 타셨죠? 에이코가 기억이 떠오른 듯이 말하더니 형사들을 향해 그 비행기에 탔던 다른 승무원에게도 물어보셨나요? 라고 물었다. 네, 다 물어봤지만 대답은 마찬가지더군요. 물론 저도 기억해내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핸드백 안을 좀 봐도 될까요? 비코가 살짝 치켜뜬 눈으로 와타나베를 보며 물었다. 핸드백은 기억이 없어도 내용물은 알아볼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겠네요.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형사가 심드렁한 얼굴로 대답했다. 비코는 신나는 일이라도 생긴 어린아이처럼 들떠서 핸드백을 열었다. 내용물은 모두 비닐봉지 안에 담겨 있었다. 어머, 이거 완전 신상이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립스틱을 비닐봉지에서 꺼내 뚜껑을 열었다. 그렇게 멋대로 꺼내시면 곤란합니다.
형사 야마모토가 신경절적으로 말했다. 지문은 이미 채취한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만. 후지마 미코 씨, 그만 좀 해요. 선배 승무원인 기타지마 가오리가 단호하게 말하자 비코는 살쭉한 표정으로 립스틱을 도로 봉지에 담았다. 그때 에이코의 머릿속에 뭔가 스치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떠오를 듯 말 듯 하다가 끝내 떠오르지 않았다. 그 후로는 수상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까? 와타나베 형사가 가오리와 에이코를 향해 물었다. 비코에게는 묻고 싶지 않은 눈치였다. 네, 그 후로는 없었어요. 에이코가 대답했다. 도쿄만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도 없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대로 사건이 종결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군요. 형사 와타나베가 입꼬리를 올리며 머리를 극적였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시 삿포로 왕복편을 탔다가 돌아오는 108편에서였다. 잠깐만요. 에이코가 통로를 걸어가는데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회색 양복을 입은 회사원 분위기의 남자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에이코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자 남자는 입가에 손을 대고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소곤거렸다. 네? 그 사건 말이에요. 왜 신문에 났었잖아요. 하네다 주차장에 피 묻은 핸드백이 발견된 사건요. 아, 네. 에이코는 주위 손님들이 듣고 있지 않은지 확인한 다음 그게 왜요? 라고 역시 소곤거리며 물었다. 핸드백 주인이 9월 7일에 108편을 탄 승객이라고. 사실 저도 그 비행기를 탔습니다. 아, 그러세요? 에이코는 조금 놀라며 남자의 얼굴을 새삼 바라보았다. 제가 일관계로 이 108편을 자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제게 연락을 했던 모양인데 하필 그때 자리를 비워서 아직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요? 그게요. 실은 제가 그 핸드백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그날 108편에서 본 여자가 들고 있었을 겁니다. 정말이요? 에이코가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주위의 눈이 한꺼번에 그녀에게 쏠렸다. 네, 정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요. 필요하면 도쿄에 도착해서 경찰서에 같이 갈 수도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에이코는 곧바로 조종실로 가서 기장에게 이 일을 보고했다. 기장이 하네다 공항에 연락하자 회사에서 잠시 후 객실과 사무실에 경찰을 대기시키겠다는 연락이 왔다. 에이코가 회사원 남자에게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면 자신과 함께 객실가로 가주었으면 한다고 부탁하자 남자는 기꺼이 승낙했다. 그날은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는데 안전벨트 착용 사인이 꺼지자 어디선가 그 여자분이 나타나서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통로 쪽 자리예요. 특징이라면 나이는 20대 중반쯤이었고 머리는 짧아서 어깨까지도 내려오지 않았죠. 파마를 하지 않은 검은 생머리였고요. 객실과 응접실에 형사 와타나베 야마모토와 마주 앉은 남자가 설명했다. 에이코와 비코도 함께였다. 이름이 나리타인 남자는 모 종합상사의 직원으로 31살의 독신이라고 했다. 출장이 잦아 한 달에도 몇 번씩 삿포로에 간다는 것이었다. 옷차림은 어땠습니까? 야마모토가 수첩에 메모할 자세를 취하며 물었다. 그게 하얀 투피스였을 겁니다. 키가 2분 정도 되나? 나리타가 옆에서 얘기를 듣고 있던 에이코를 가리켰다. 두 형사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에이코는 여러 사람이 느닷없이 자신을 바라보자 얼굴을 붉혔고 그 모습을 보며 비코는 재미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얼굴도 기억하십니까? 와타나베 형사가 묻자
나리타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크게 끄덕거렸다. 네, 확실히 기억합니다. 하얗고 동그란 얼굴에 눈꼬리가 길었어요. 얼굴은 동그랬지만 볼이 불룩 나온 건 아니고 적당한 편이었죠. 그때 야마모토가 뒤쪽을 힐끔 봤다. 그리고 이내 수첩으로 시선을 돌렸다. 화장은 짙은 편이 아니었고 예쁘게 생긴 입술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오, 그럼 상당히 미인이었겠네요. 와타나베가 말했다. 네, 꽤 미인이었어요. 그래서 더 기억이 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서 나리타는 겸연쩍게 웃었다. 미인이라 들고 있던 핸드백까지 생각이 나십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 그 여자분이 핸드백에서 립스틱을 꺼내 화장을 고쳤거든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핸드백이 기억에 남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남자가 줄곧 그 여자를 관찰하고 있었나 보다고 에이코는 생각했다. 그 여자분과 얘기도 나눴습니까? 네, 두세 마디 나눴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진 기억나지 않지만요. 말투도 아주 예의 바르더군요. 사투리를 썼다든지 뭐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아니요, 정확한 표준어였습니다. 와타나베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생각에 잠겼다. 나리타가 묘사한 여자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보는지도 몰랐다. 에이코도 여자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았다. 하얀 투피스를 입은 미인, 그리고 예의 바른 말투. 그런 여자 같았었나? 기억해내려 했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흐른 뒤였다. 어쩌다가 비행기를 타는 승객과 달리 승무원들은 거의 매일 새로운 승객들을 만나기 때문이다. 형사들은 마지막으로 예의 핸드백을 꺼내 나리타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그 핸드백이 맞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럼 이것도 기억납니까? 와타나베가 핸드백 안에서 립스틱을 꺼내며 물었다. 그러자 나리타는 눈을 번뜩이며 맞아요, 이겁니다. 이 립스틱을 발랐어요. 라고 기세 좋게 단언했다. 제5장. 그 후 이틀이 더 지나갔다. 업무를 마친 에이코와 비코가 객실과 사무실로 걸어가는데 복도를 터벅터벅 걸어오는 야마모토 형사의 모습이 보였다. 야마모토 씨, 왜 그러세요? 기운이 없어 보이네요. 형사 야마모토는 네. 하고 기운 없이 반응했을 뿐이다. 표정을 보니 수사에 영 친척이 없나 봐요. 비코가 재미있다는 듯 말하자 야마모토는 얄밉다는 표정으로 비코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맞받아칠 기력은 없는 듯했다. 무슨 일이 생겼나요? 이번에는 에이코가 물었다. 그게 말이죠. 아무래도 일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야마모토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지난번에 뵌 후로 이리저리 조사한 결과 마침내 그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 전원의 신원을 알아냈거든요. 그리고 오늘 현재까지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요컨대 그 수상한 전화로 예고했던 살인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잘 된 거 아닌가요? 에이코가 내심 안도하며 말했다. 자신이 그 수상한 전화를 받았던 만큼 내내 마음이 걸렸던 것이다.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핸드백 주인을 여전히 찾지 못했거든요. 목격했다는 나리타 씨는 그 핸드백을 든 여자가 분명히 있었다고 했는데 하나같이 그런 가방은 모른다고 한단 말이죠. 비슷한 걸 가졌다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그건 정말 이상하네요. 이상하죠. 야마모토는 눈썹을 팔자로 내려뜨리고 어깨가 들썩거릴 정도로 크게 한숨을 쉬었다. 와타나베 선배는 뒷일을 제게 맡긴다며 꽁무니를 빼버렸지. 그러니 원 난감합니다. 그럼 나리타 씨에게 그때 탑승했던 승객들 얼굴을 하나하나 봐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한 방에 끝날 텐데. 안 그래? 하고 비코가 에이코에게 동의를 구했다.
얼토당토 않는 의견을 연발하는 비코지만 이 제안에는 에이코도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게 물론 그 방법도 이미 했습니다. 야마모토가 신물이 난다는 표정을 지었다. 우선 나리타 씨가 말한 조건에 부합할 만한 사람들의 사진을 모아서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그 문제의 여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범위를 좀 넓혀보면 어떻겠어요? 연령대를 좀 더 폭넓게 잡아서. 5살 여자아이에서 70살 할머니까지 그 비행기에 탔던 여자 승객의 사진은 전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기에 다소 여성스러워 보이는 남자들 사진까지 보여줬다니까요. 그랬더니 나리타 씨가 되려 화를 내더군요. 웃음을 참으며 에이코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다면 이제 남은 가능성은 항공권을 산 사람과 실제로 탑승한 사람이 다를 경우일 텐데. 그거네. 에이코 말대로 실제로 비행기를 탄 여자가 핸드백 주인인 거지. 그리고 그 여자 어딘가에 감금되어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비코가 또 얼빠진 소리를 했다. 그녀는 사건이 커지기를 바라는 눈치인 게 분명했다. 그러는 비코를 무시하고 에이코가 말했다. 나리타 씨가 착각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비행기를 자주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다른 날 본 사람과 혼동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야마모토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절대 착각이 아니라고 단언하더군요. 여자 탑승객 사진이 정말 이것뿐이냐며 오히려 저를 의심하더라고요. 남은 사람은 승무원밖에 없다고 했더니 승무원은 절대 아니라고 했고요. 그럼 역시 항공권을 산 사람과 실제로 탑승한 사람이 달랐던 것일까 하고 에이코는 생각했다. 그렇다면 항공권을 산 사람이 입을 다물고 탑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얘긴데 도대체 왜일까? 항공사로 그 수상한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더라면 그 핸드백도 그저 단순한 분실물로 처리되었겠죠. 물론 피가 묻어 있었으니 좀 부자연스러운 점은 있지만요. 아니라면 아주 공들인 장난이라는 해석도 성립이 되는데 그게 나리타 씨의 목격 증언이 있으니 그렇게 쉽게 처리해버릴 수 없는 노릇이 돼버려서 참. 야마모토 형사의 말에는 나리타 씨의 증언을 오히려 걸림돌로 여기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헛개비 승객이란 얘기네. 아파트로 돌아와 저녁을 먹은 후 책을 읽으며 비코가 말했다. 책이라고 해봐야 그녀가 즐겨 읽는 것은 소녀 취향의 만화나 여성 주간지뿐이다. 아무래도 이상해. 텔레비전 광고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에이코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만일 그 수상한 전화가 장난이 아니라면 왜 피해자의 신원을 쉽게 알 수 없도록 해놨을까? 핸드백 안에 신원을 짐작할 만한 물건이 하나도 없을 뿐더러 그 시신조차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말이야. 그러게? 비코가 소파 위에서 빙그르 몸을 뒤집었다. 범인에게 생각이 있는 거 아닐까? 아주 깊은 생각이 말이야. 에이코는 비코의 말에 쓴웃음을 지으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만사를 쉽게 생각하는 능력에 가난한 비코는 단연 권위자다. 자신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자며 에이코는 다시 텔레비전으로 눈을 돌렸다. 바로 그때 화면에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물건이 커다랗게 비쳤다. 예의 핸드백에 있던 그 립스틱이었다. 올가을 당신의 입술을 물들일 색채, 새롭게 발매됩니다. 광고 목소리가 흘렀다. 멍하니 보고 있던 에이코의 눈이 갑자기 화들짝 열렸다. 그래, 그 립스틱. 역시 이상했어. 에이코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제6장. 다음날 점심때가 조금 지나 나리타가 야마모토 형사와 함께 객실과 사무실에 나타났다. 사뭇 긴장한 모습이었다. 그들을 맞이한 에이코와 비코에게 형사 야마모토가 물었다. 오셨나요? 네. 에이코가 방긋 웃으며 대답했다.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럼 곧장 그쪽으로 가죠. 야마모토 형사가 앞장서서 걸음을 옮겼다.
뒤따르는 나리타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저 정말입니까? 핸드백 주인이 나타났다는 말이. 네, 정말이에요. 그런데 왜요? 아니요. 나리타가 말을 얼버무렸다. 응접실에는 젊은 여자가 혼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야마모토와 나리타, 에이코와 비코가 차례로 응접실에 들어갔다. 데라니 씨 메구미라고 합니다. 여자가 인사했다. 동그란 얼굴에 상당한 미인이다. 그 핸드백 주인이라고 하셨죠? 형사 야마모토가 부드러운 말투로 묻자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 순간 나리타가 그녀를 가리키며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 아니에요. 라고 소리쳤다. 이봐 아가씨,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지? 당신은 이 핸드백의 주인이 아니잖아. 나리타의 느닷없는 행동에 데라니 씨 메구미는 어리둥절한 모습이었다. 형사 야마모토가 나리타를 제지하고 나섰다. 진정하십시오, 나리타 씨. 이분이 핸드백 주인이 아니라고 어떻게 그렇게 단언하십니까? 그건 제가 본 여자와 다르니까요. 하지만 그 여자분이 핸드백 주인이라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 여자는 그저 비슷한 핸드백을 들었던 것인지도 모르잖아요. 게다가 이쪽이 주인이라고 나섰으니 이쪽을 믿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리타는 일단은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잠시 후 뭔가 생각이 났는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래요. 당신이 정말 핸드백의 주인이라면 왜 피가 묻어있는지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자 데라니 씨 메구미가 미소를 지으며 그럼요. 라고 분명하게 대답했다. 나리타는 눈을 부릅떴다. 9월 14일 밤에 차를 가지러 주차장에 갔어요. 그런데 차 뒤에서 갑자기 복면을 쓴 남자가 나타나 제 팔을 잡더군요. 제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제 입을 막은 뒤 귀에 대고 말했어요. 당신 9월 7일에 108편을 탔지? 그때부터 내내 지켜보고 있었어. 너무 무서워서 저도 모르게 남자 손가락을 마구 깨물었어요. 그리고 그때 남자의 힘이 풀린 틈을 따서 도망쳤죠. 그런데 남자가 핸드백 끈을 꽉 잡고 놓아주질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핸드백을 포기하고 그대로 차에 올라탄 뒤 겨우 도망을 쳤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제 이와 입술에 피가 묻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핸드백에 묻은 피는 그때 범인이 흘린 피일 거예요. 데라니 씨 메구미가 막힘없이 설명했다. 야마모토 형사는 납득이 간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나리타는 어안이 벙벙한 눈치였다.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쩍 벌리고 데라니 씨 메구미 얼굴을 바라보았다. 당치도 않습니다. 나리타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당신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왜 그런 터무니도 없는 말을 하지? 아주 거짓말을 잘도... 나리타 씨. 옆에서 야마모토가 그를 불렀다. 그녀의 말이 터무니없다고 단언하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저희가 듣기엔 정황상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대답할 말이 궁했는지 나리타는 입을 다물었다. 귓볼이 벌겋게 물들어 있었다. 저희로선 귀중한 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마모토 형사가 말을 이었다. 데라니 씨의 말씀대로라면 범인도 그 비행기에 탔을 겁니다. 그리고 범인의 피가 핸드백에 묻어 있을 거고요. 범인은 밝혀진 거나 다름없겠군요. 하나하나 남자 승객을 조사해보면 곧 드러날 겁니다. 마침 탑승객 명단도 있으니... 잠깐만요. 나리타가 다급하게 야마모토의 말을 자르고 다시 데라니 씨 메구미를 바라보았다. 사실대로 말하지 그래요. 복면을 쓴 남자에게 습격당했다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죠. 그러자 메구미는 태어난 얼굴로 아니요? 하고 고개를 저었다. 모두 사실이에요. 아니, 당신... 나리타가 울상을 짓자 야마모토가 침착한 음성으로 말했다. 자, 그럼 승객분들의 혈액을 채취해야 하는데 경찰병원으로 가서 나리타 씨의 혈액부터 우선 검사해보도록 하죠. 혈액 검사를 하면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 금방 판명이 날 겁니다. 왜 하필 저부터?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혹시 나리타 씨는 혈액 검사를 꺼릴 만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먼저 협조해 주시죠. 야마모토가 나리타의 팔을 잡더니 자, 경찰병원으로 가시죠. 하고 끌어당겼다. 비코가 덩달아 일어났다. 에이코 역시 장단을 맞추듯 일어났다. 마지막에는 데라니 씨 메구미까지 동조해서 그러면 되겠네요. 라고 말했다. 죄송합니다. 네 사람의 압박에 더는 못 견디겠다는 듯 나리타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었다. 그리고 반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부 제가 꾸민 짓입니다. 죄송합니다. 제7장 수고했어요. 이젠 가도 돼요. 에이코의 말에 데라니 씨 메구미는 고개를 꾸벅하고 나리타 쪽을 흑기 본 다음 응접실을 나갔다. 그녀는 신일본 항공 승무원, 그러니까 우리 후배예요. 나리타 씨를 추궁하려고 우리가 연기를 좀 부탁했죠. 비코가 코를 벌렁거리며 말했다. 마치 자신이 짜는 아이디어라도 되는 듯한 태도다. 역시 들통이 났군요. 어째 뭐가 좀 잘못 돌아간다 했더니만. 나리타는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다. 단념하셨다면 이쯤에서 좀 더 자세히 자백을 해보십시오. 형사 야마모토의 최근에 나리타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곤 더듬더듬 이야기를 시작했다. 9월 7일에 그 비행기를 탔던 건 사실입니다. 삿포로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죠. 그때 아주 예쁘게 생긴 여자분이 제 옆자리에 앉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고상하고 이지적이고 여성스러운 데다 아무튼 완전히 한눈에 반하고 말았어요. 너무 떨리다 못해 흥분해서 그분의 이름과 연락처를 묻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였죠. 그 정도로 미인이었습니까? 네, 아주 멋진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향한 마음은 헤어진 후에 더욱더 강해지더군요. 어떻게든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꽤나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에이코는 나리타가 뭘 노렸는지 얼추 알 것 같았다. 그래서 일단 신일본 항공에 승객의 이름과 연락처를 가르쳐 줄 수 있냐고 문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원이 가르쳐 주질 않더군요. 아주 깍쟁이처럼 말입니다. 깍쟁이라서가 아니라 규칙이에요. 비코가 비코답지 않게 딱 부러지게 대답했다. 예, 그래서 다시 생각해봤죠. 승객을 모두 다시 만나볼 방법은 없을까 하고요. 그런 끝에 나온 것이 이번 계획이었습니다. 요컨대 피 묻은 핸드백을 주차장에 던져놓고 사람을 죽였다고 객실가 사무실에 전화를 했단 말이죠. 에이코가 확인했다. 네, 그렇죠. 피 묻은 핸드백만으로는 경찰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서 객실가 사무실로 협박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 다음 적당한 때를 기다렸다가 핸드백 주인을 봤다고 증언하고 나서기로. 그러면 경찰이 저를 탑승객들 하나하나와 만나게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만일 그 여자를 만나게 되면 역시 제 착각이었다면서 경찰을 따돌린 뒤 은밀히 그녀에게 연락을 해볼 계획이었어요. 99% 확실한 작전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런데 정작 그 여자는 만나지 못했다 이거군요. 비코가 재밌다는 듯 말했다. 예, 그렇습니다. 나리타가 참담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 당신의 시시껄렁한 계획에 경찰이 얼마나 놀아났는지는 생각은 해봤습니까? 야마모토가 화난 듯 말했다. 그게 제게는 시시껄렁한 계획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거짓말을 눈치챈 겁니까? 나리타는 눈치도 없이 아직도 미련이 남은 듯 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에이코가 그게 립스틱 덕분이죠. 라고 대답했다. 립스틱이요? 네. 핸드백과 핸드백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은 당연히 나리타 씨가 준비했겠죠. 그렇죠. 제가 직접 사서 피도 묻혔어요. 콤팩트랑 립스틱도 쓰던 것처럼 해놓고요.
네, 정말 정교하지 않았나요? 그게 그렇지 않았어요. 그 립스틱은 올 9월에 새로 출시된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발견된 당시엔 채 일주일도 사용하지 않았을 텐데 그게 너무 많이 달아있더군요. 그건 결국 일부러 쓰던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뜻 아니겠어요? 뒤집어 말하면 그 립스틱을 사용한 사람이 실제로는 없었다는 이야기죠. 립스틱뿐만 아니라 핸드백도, 콤팩트도 주인 따위는 없었다는 얘기고요. 그럼에도 주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구였을까요? 저라는 말씀이군요. 나리타는 낙담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하필이면 그 립스틱이 새로 출시된 제품이었다니. 그래서 회사 사람들에게 협조를 구해 그런 연극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나리타 씨가 낭패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확신하게 되더군요. 형사 야마모토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쓰잘머리 없는 일에 도쿄 경시청이 긴 시간 휘둘린 만큼 속이 후련할 것이다. 형사는 그럼 가시죠. 하고 나리타를 일으켜 세웠다. 나리타는 아직도 미련이 남았는지 엉덩이를 들며 그런데 그 여자 손님은 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라고 물었다. 그거야 당신이 헛개비라도 본 거겠죠. 야마모토 형사가 농담처럼 말했다. 응접실을 나선 야마모토와 나리타를 따라 에이코와 비코가 객실과 사무실 앞까지 왔을 때 수석 승무원 기타지마 가오리가 얼굴을 내밀었다. 그녀는 비코를 보자 왜 여기서 꾸물거리고 있지? 비행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일 텐데 라고 평소처럼 잔소리를 하고 총총히 사라졌다. 어련히 하려고. 아무튼 기타지마 선배는 정말 잔소리가 심하다니까. 셀쭉해진 비코가 투덜거리며 객실과로 들어가려는데 에이코가 그녀의 소매자락을 잡아당기더니 손가락으로 나리타 쪽을 가리켰다. 나리타가 기타지마 가오리가 사라진 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설마. 비코가 중얼거리자 에이코는 그 설마가 역시였나 봐 라고 대답했다. 저분 어떻게 된 일이죠? 나리타가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왜 저 사람이 승무원 복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 분명히 제 옆좌석 객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게 말이죠. 그날은 가오리 선배가 손님으로 탑승했거든요. 고향인 삿포로에 다니러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승무원도 업무 이외의 일로 비행기를 탈 수 있잖아요. 비코가 달래듯이 설명했다. 그런데 왜 저번 사진은 저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겁니까? 나리타가 이번에는 형사 야마모토를 물고 늘어졌다. 야마모토가 쓴웃음을 지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분은 수사 시작 단계부터 저 핸드백을 살펴본 승무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분이 핸드백 주인이 아니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었고요. 나리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푹 숙였지만 잠시 후 숨을 크게 들이쉬며 다시 고개를 쳐들었다. 그렇지. 그럼 일단 내 목적은 달성한 셈이네. 그 여자분이 누군지 알아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 반드시 그녀를 다시 만날 거야. 그런데 어쩌죠? 이미 늦었어요. 비코가 심술궂은 표정으로 나리타를 바라보았다. 기타지마 선배는 결혼한다고 알리려고 고향에 갔던 거거든요. 다음 달에 결혼해요. 저 아름다운 선배님 말이죠. 에? 뭐라고요? 거참 안타깝네요. 그때 형사 야마모토가 나리타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 게다가 나리타 당신은 지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닙니다. 죗값부터 치르는 게 우선이겠죠. 없소사.